하락장 때는요, 강남 3구가 먼저 떨어지나요? 아니면 나중에 올랐던 뒷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게 되나요?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인접 지역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아, 아닌가요? 네. 사실은 바깥쪽부터 힘이 약해지죠. 가장 핵심 지역이 늦게까지 오르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경기도 외곽 지역은 상승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오히려 정고점을 회복하고 대세 상승기인 것처럼 네. 상승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강남도 많이 떨어집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간한 주택가격 상승기 때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상승기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쭉 보니까 상승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여러 가지 이런 행태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상승기 때 어떻게 가격 상승이 번지는지를 보니까 우선은 강남 3구에서 먼저 시작을 한대요. 네. 그런 다음 세 가지 경로가 있었거든요. 강남 3구에서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용인 기흥이 이제 첫 번째 네. 경로고, 두 번째 경로는 강남 3구, 과천 판교, 평촌 인덕원, 삼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남 3구, 목동 과천, 광명 송도, 시흥.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이렇게 동, 중, 서 이렇게 밑으로 퍼진다는 거죠. 네. 강남 3구에서 시작을 해서 네. 소장님은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이거는 예. 공감 여부를 떠나서요. 네. 그냥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이거는. 아, 팩트다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일종의 지역순환 이론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부터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 그 나중에 올라요. 그런 다음에 또 지나면 나중에 올랐던 인접 지역들이 또 오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보면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 맞아요. 이 밑으로 이렇게 쫙 더 밑으로 네네, 내려가는 형국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게 네. 정확히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근거는 사실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그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강남 3구에서 늘 시작하게 되는 이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호가 갭 벌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이 집에 대한 상승의 기대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맞죠. 높아지고 매수자들은 막 쫓아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10억에서 15억 오르고 20억 되고 그래서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 20억이다. 그럼 매도 가격은 약 25억에서 30억이 돼요. 그러면 매수자들은 이때에 쫓아가기 힘든 갭이 생깁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그러면 여기서 매수자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주춤하는데 이 매수자들이 주춤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얘가 올랐는데 얘 인접지역. 얘가 메리트 있게 되네. 저평가됐네. 갑자기 가격 차이가 확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남을 포기하고 인접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의 흐름이 공간적인 이런 경로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원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연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자들이 가격 호가 갭을 안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강남만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약간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선은 강남 그렇죠. 3구가.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가 계속 오르고 끊임없이 거래가 되는 네. 상황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번질 여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늘 강남 3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그 상승의 기운이 퍼지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반대로 소장님, 하락장 때는요, 강남 3구가 먼저 떨어지나요? 아니면 나중에 올랐던 뒷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게 되나요? 그때는 이 공간적인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 때는? 하락장 때는 약간 반대 현상이 생기죠. 오히려 반대인가요? 하락장은? 그러니까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인접 지역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사실은 바깥쪽부터
그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럴 때 양극화, 네. 양극화 이론이 나오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지역이 늦게까지 오르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는 거죠. 다른 지역은 이미 분위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경기도 외곽 지역은 상승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은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오히려 정고점을 회복하고 대세 상승기인 것처럼 네. 하는 상승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기도 외곽은 이미 그런 게 죽어 있는 지역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약간 안쪽, 네. 조금 준 핵심 지역 네. 이런 데들도 분위기가 많이 상승 움직임이 살짝 있다가 약해진 그런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강남 3구 먼저 오르는 건 맞는데 떨어질 때는 오히려 이 반대쪽부터 먼저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락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인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강남 3구에 있는 분들이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하락의 영향을 좀 그나마 좀 덜 받는. 그런데 그 여기서 멈추면 이제 양극화 이론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또 나중에 나중에 강남도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떨어지게 되는. 과거의 사이클 패턴 보면 2008년부터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은 다 하락하고 강남은 살아 있었어요. 강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때가 언제냐면 2010년, 11년이에요. 버티다 끝내 하락을 그때 시작을 했군요. 그러니까 양극화 이론을 잘못 펼치면 강남은 가장 늦게까지 오르고 가장 오랫동안 버티고 안 떨어진다. 불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럼 있는. 강남 불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강남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 예. 이렇게 논리 전개를 펼칠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강남도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 떨어지는 폭이 작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거기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떨어질 때 폭은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극화 이론을 그냥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 강남 3구가 주도해서 하지만은 하락장 때 그러면 늦게 하락하기 때문에 강남은 늘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그렇죠. 언젠가는 강남도 늦게나마 하락기는 시작이 되고 그 폭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소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국토연구원이 상승기 때의 그 각 지역마다 그려놓은 그래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말을 하는 게 그래프를 보니까 상승기 후반으로 가면은 거래량은 떨어진대요. 근데 거래 가격은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수요는 느는데 이제 공급이 없어지니까 거래가는 오르다가 거래량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프 자체가. 근데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줄어든 거래량처럼 거래 가격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지금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런 걸까요, 지금의 시기가?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2020년, 21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런 다음에 21년 말쯤에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22년에 거래량이 완전 폭락해요. 거기까지가 이제 상승기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요. 상승장으로 하자면 상승장의 끝은 2021년 하반기까지예요. 2021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말부터 하락을 시작하면서 2022년에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 아까 얘기했던 지역 순환 논리랑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승장 초반에는 매도자들이 호가 갭을 많이 벌리지 않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의지와 분위기만 있으면 계속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단절, 분위기 단절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주는 시점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조금 잘못 판단한 게 매수자들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매수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매수자들의 심리를 보면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어떤 패닉이냐면 자산 상승에 겪지 못한 내가 뒤처져서 나는 일종의 그때 한때 유행했던 벼락거지.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심리 상태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매수자가 적어도 호가 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매수자들이 더 줄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상승기 초반과 후반으로 갈수록의 그 상황이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가 보면요. 수사님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 조세 정책이 시장 상승기 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또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내놓은 결론은 효과가 그다지 없다. 그러니까 뭐 취득세 강화 정책이나 종부세 강화 정책을 시장에서 이 상승기를 잡으려고 내놓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뭐 합가 보류 이런 것들로 주택수 보유수를 낮추는 회피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나름의 이제 머리를 써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매수 상승기 때의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적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시장의 성격이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행태 이런 네.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 결과 중심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과정은 배제한 채 네. 어떤 게 그럼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논리대로 하자면 네. 상승기 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을 펴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합리적인 논리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조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하락했을까? 그러게요. 어땠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 큰 상승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너무 정책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책을 왜 자꾸 내는 거지? 왜 이렇게 규제를 하려는 거지? 헉, 더 오를 건가 보다. 네. 이런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게 이런 정책이 아니었냐라는 비판들의 목소리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 집값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 펴는 논리가 아니었어요.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승론자들, 집을 가진 사람들이 펼치는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집값 안정을 바랬을까요? 더 오르길 바랬을 그렇죠. 가능성이 근데 높다. 그 사람들은 왜 비판을 했을까요? 어쨌든 종부세가 강화가 되니까 뭐 이게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랬을까요? 세금 그렇죠. 부담이?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뭐였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세금대로 집값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세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 때리지 마라. 난 집값 더 올라고 나 수익을 원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욕심이 그렇죠.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비판할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시장을 굉장히 안정되길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조세 정책을 펼치지 않길 바라는 속내를 그대로 자기는 시장 안정을 바라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아주 뒷말의 생략. 네, 겉과 속이 다른 네. 이런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냉정하게 보자면 네. 규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되냐? 절대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투기화된 상황이거든요. 네. 투기화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하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이 미쳐가고 있구나. 그잖아요. 그렇죠.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정책을 내놔야 되나? 규제 정책밖에 네. 없어요. 네. 아니 사지 마라. 내가 규제할 거니까 너 사지 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과열된 양상에서는 억제 정책을 쓰더라도 당장의 효과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노인하면 뭐냐면 그때 오르는 상황만 딱 그냥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규제 정책 때문에 올랐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떨어졌냐? 나중에 가면 이 규제 정책 때문에 힘이 약해져요.
규제 정책이 없으면 이 시장 안에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일본과 중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일본의 80년대 버블 사건 아시죠? 네. 일본의 부동산 상승이 예. 그때는 하늘을 찔렀거든요.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왜 그만큼 올랐을까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올랐어요? 규제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떨어진 이유가 본격적으로 그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규제가 있었나요, 거기는? 규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네. 120%까지 해줬어요. 집값의 120%? 예. 오, 다 왜냐하면 해줬네요. 은행은 회수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르니까. 지금 시점에 내가 120%를 해줘도 네. 1년 뒤에 회수할 시점에는 200%가 되어 있을 거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를 해줘도 당연히 회수가 가능해라고 그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20%씩 해줬어요. 그리고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하려고 받았던 대출을 기업에 투자 안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기업이요? 네. 기업마저? 그죠. 정말 그러니까, 광풍이었네요. 모든 사람과 모든 기업이 다 부동산에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간과했다가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규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정부에서 대출 총량제를 딱 써버렸어요. 그때 시작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남발한 대출금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의 거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40%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국 경제를 계속 상승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부양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결과가 뭐냐면 1억 채의 빈집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빈집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네. 집을 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완전 투자 그냥 수단으로만. 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중국이 1억 채의 빈집이 생겨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1억 채의 빈집이 생길 때까지 왜 올랐냐? 그냥 투자 자산으로 생겨요. 중국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오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 거예요. 수요는 계속 생기니까. 수요가 계속 생기니까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실화가 이제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폭락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를 제대로 작용한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규제를 열심히 해서 상승폭을 제한해야 되겠다. 규제 정책이라는 게 당장에는 효과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빛을 발하는 게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기 때 규제 정책 효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세 정책 이야기 나눠봤고 금융 규제를 강화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봤을 때 금융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역시나 어느 정도는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아무래도 시장 상승기엔 전세가도 따라 붙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 제도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서 역시나 매수 수요를 억제시키는데 딱히 영향이 없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도 역시나 반대되는 생각이시겠네요. 이런 거는 뭐냐면 기본 물리학, 시장의 힘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하고 시장 원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리학이요? 네. 저는 과포자입니다, 소장님. 물리 얘기는 삼가주세요. 네. 근데 간단한 거예요. 예, 설명 잘 해주세요. 예. 운전을 시속 100km로 가요. 네. 시속 10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요. 그러면 바로 딱 멈춥니까? 아니요, 좀 더 나가잖아요. 밀려나가잖아요. 이게 운동의 법칙인 거예요. 운동의 법칙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운동의 힘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라는 규제 때문에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밀려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좀 있으면 멈추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100km 때는 100m 가지만 음. 200km로 달리고 있을 때 똑같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얼마가 더 밀려나가? 더 훨씬 많이 밀려나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안에 힘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안정시장이냐 투기시장이냐라는 게 이거예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느냐,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느냐,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밟거나 아니면 과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조세 정책이나 금융 규제나 이런 걸 했을 때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 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 어느 정도 늘 어떤 규제든 조세 뭐 규제든 금융 규제든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무조건 효과는 나타난다.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 네. 정부는 무조건 금융 규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밀림 현상은 있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오늘 이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가격 상승기 때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소장님과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상승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와 더불어서 규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금 좀 깨닫게 된 그런 영상일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